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하는 대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원래 저는 이제 그 네. 부동산 전문이 아니라서 네. 부동산 대담은 잘 못하는데 오늘은 그냥 특별하게 저는 금융인으로서 예. 최근 부동산 돌아가는 데는 확실히 이제 금융의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아서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제가 배우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한국 부동산 흐름들 보면서 작년 연말하고 지금 갑자기 확연하게 달라졌잖아요, 흐름이. 근데 저희 이제 금융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돈 있는데 시세 있지 돈 없는데 시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던 게 무려 40조라는 정책 자금이 집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뭐라고 이러면서 집값이 오르겠네. 라고 저희는 그렇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한국 시장에 10조만 자금이 들어와도 주식 시장이 오르는데 그렇죠. 물론 뭐 주식보다는 큽니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40조라는 돈이 들어갔으니 네. 부동산이 안 오를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도 둔촌 단지 그때 이제 미분양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걸 막기 위해서 조치들이 나왔던 거는 뭐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뭐 그런 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40조는 계산을 잘못했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부동산을 올리는 정책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과치가 나왔고 예,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오는지 참 궁금해서요. 뭐 이게 방송에서 적시한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의 어떤 명분은 네. 주택 가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유동성이 확대되면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을 확대해 준 거니까 네. 당연히 상승 효과가 있죠. 기본인데 네. 하필이면 왜 이때 1.3 대책을 충분히 해서 네. 둔촌중은 충분히 경착륙을 막는 효과는 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40조가 갑자기 튀어났단 말이에요. 불과 1월 30일부터 시행을 했죠. 발표를 먼저 하고 시장에 벌써 들썩였죠 그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 그 40조를 왜 뜬금없이 지금 던졌을까? 명분은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건설회사나 둔촌주공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거라고 이제 명분은 달았어요. 네. 근데 경착륙을 막는 것이라는 건 이건 연착륙을 가야 되는데 연착륙은커녕 도리어 역반등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원래 명분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이 주택 가격을 유지하려는 거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유지가 아니라 도리어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자금이 그러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제 생각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그 1.3 대책으로 연착륙이 되면 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내려간 상태에서 뭐 한 3, 4개월이나 5, 6개월 뒤에 주택 가격이 제대로 조정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때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출해주면 대출의 볼륨도 작아질 것이고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소득에서 이자들을 갚는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할 돈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요새 나온 소비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럼 진짜 정상적이고 국민을 위한 대책이었다라면 조금 가격이 내려간 다음에 그게 나왔다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국민들도. 네. 그런데 그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나와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실수요자들도 이거 뭐지?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건가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결정적인 이제 가수요자나 투기수요자 네. 이분들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바로 판단하죠. 다시 한번 주택이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되니까 바로 뭐 가격들이 그냥 급격하게 다시 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 하반기에 하락 조정은 급하긴 했지만 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었고 좀 급한 거 외에는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다시 막 역반등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주식시장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저변에 깔린 어떤 정책적인 요인들 쉽게 말씀드리면 카르텔들의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주택 가격이 내려간 상태면 분양할 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인까지 받쳐주려고 목적을 뒤에 둔 거죠. 사실은 주택 가격 유지와 네. 건설 계통의
분양을 촉진시키려면 가격을 받쳐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목적이 건설 회사를 위한 목적도 사실 숨어 있는 거죠, 뜻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택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래서 그 정책의 효과는 제가 볼 때 건설 회사나 투자자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봐요. 네. 그런데 주택가격이 높은 주택가격에서 저금리지만 4%대였기 때문에 그거를 무주택자가 구매를 했다 그래도 크게 실질적으로 너무 높은 주택 가격을 매입했기 때문에 크게 뭐 국가 주거복지에는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도리어 이 가처분 소득이 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면 나중에 국가 경제에 보이지 않게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준다는 것은 이제 부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빚 갚느라고 예, 벌써 나타나죠. 애쓰니까는 가처분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걸 좀 개인적으로 심각해 보거든요. 진짜 부동산의 정상적인 어떤 연착륙을 위한다라면 소득이 증가를 해야지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소득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혹시라도 일어날 리스크에 뭐 금리 인하가 쉽게 안 되고 1, 2년 장기전 된다, 고금리가. 네. 현재 뭐 영끌하신 분들 중에 투잡, 쓰리잡 하면서 버티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시장에다가 정확한 신호를 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일단 주택 시장에 뛰어들어서 소득과 수익 갭을 좀 창출하고 싶은 분들이 일반 생업이나 원래 기본적인 노동 활동들을 뒷전에 두고 이쪽에 좀 기울어진 쪽으로 다 쏠리게 되면 이쪽 시장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쪽 시장이라는 게 결론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원래 기본이잖아요. 네.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과잉 유동성에 집중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오버슈팅 나고 뭐 민석이가 얘기한 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입 형태가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고, 임차권 등기 물건이 작년 1월 달에 서울이 한 달에 한 200건에 300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00건이에요. 10배가 늘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의 뭐 전세 반환 보증 대출 지원도 힘을 많이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리 없이 이 소비 시장의 밑바닥 저변에서 경제 펀더멘탈 체력들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거죠. 네. 부동산으로 인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더 걱정스러워서 빨리 이게 정상적인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집값을 억지로 받칠 것이 아니라 우리 2,180만 가구 중에 지금 건설사 숫자가 한 5만 개, 6만 개 넘거든요, 종합건설에. 그렇게 봤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뭐 3분의 1은 다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에요, 종합건설이. 네. 거기서 뭐 3분의 1이 망한다고 문제 없거든요. 그 중에 뭐 요번에 뭐 부동산 PF 무리하게 비싸게 샀다가 높은 가격에 분양해서 돈 남으려고 했다가 타임을 못 잡은 분들은 그럼 정리가 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억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비 건설업체인 거죠. 네. 그것들이 유지하고 있다가 터질 때는 리스크가 가중되잖아요. 네. 시장의 영향도 더 크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총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되죠. 그래서 내년 지나면 이 지금 막 밑에서 불안불안한 어떤 그 현상들이 가처분 소득 감소가 지금 지표로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물가 오르고 또 우리 금리 못 올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 불안정하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물가 상승분을 하니까 가처분 소득이 0.8인데 실질 소득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3.9%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도 집값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준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은 차입자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을 대책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세수도 없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리한 것 같아요. 좀. 금융권에서 봤을 때 제가 좀 깜짝 놀랐던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이런 그 부실 또는 뭐 이렇게 한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최근에 연체율이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8%에서 7%인가로 거의 1% 넘는 수준의 연체율 하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내용을 까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부채 탕감에 의한 연체율 하락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부채를 탕감해 줄 정도면
그야말로 극단적인 한계 기업, 그의 말씀하신 좀비 기업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는 있는 네. 예, 상황이라고 저희는 해석이 되거든요. 금융을 저도 하는 그렇게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맞죠. 그럼 이게 말씀하신 요 상황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뭔가 조금 뭐가 틀어졌다,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럼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반도체 많이 팔리면 아마 이쪽에서 커버를 해줄 것 같지만. 근데 뭐 우리 예. 주식 그런 거 뭐 너무 전문가시니까 반도체가 좀 낮아지는 속도가 네. 좀 빨라질까요? 전 좀 느릴 거라고 이미 보죠. 조금 늘어졌어요. 아, 늘어졌다. 예, 이미 좀 저희가 보기에는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9월부터 조금 개선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이제 수출입에서 조금 개선은 되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빨라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좀 늘어진 상황이에요. 이미 좀 늘어진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실제로 이 도대체 연체율 하락이라는 게 무슨 얘기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제가 아는 관점에서 이제 금융의 관점에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부동산 현장의 개념에서 말씀드리면, 그 현장이 이제 새마을금고는 이제 독립재산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파산할 현장들이 많은데, 조금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가 뭐 몇 달 전에 큰일이 났을 때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좀 시장에 동요를 일으킬까봐 적극적으로 이제 구제에 나섰죠. 둔촌주공하고 뭐 비슷하죠. 네네. 나섰는데 공동 대주단을 형성했잖아요. 대주단을 형성해도 독립재산제지만 각각의 독립재산제 입장에서 돈을 투입했다가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PF 부실 현장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좀 나눠가지고 투입을 할 텐데, 그거에서의 결과가 나와야 미래 예측이 가능해서 투입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A라는 지역의 새마을금고 조합장님이에요. 근데 다 모여가지고 이 현장을 내서 도와주자 했는데, 이분이 볼 때 이건 좀 암만 해도 이거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게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채 탕감을 해가지고 7%가 됐잖아요. 그것도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네. 기존에 있던 뭐 예금 수신 그 예금자분들이나 현장들의 연체율이 늘어나면 연체율은 다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걸 대주단이 해가지고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네.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대주단이 투입을 한다고 살아나는 현장이 10개라 그러면 사실 저는 한 5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 그게 잠겨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 아, 그럼 실제 그거를 예를 들자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대출을 해준 지역이 서울 경기보다는 외곽 지역이 많은가 보네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서울 경기도 좀 있는데요. 네. 지방이 좀 많고 지역이 많아요. 결정적으로 이제 물건이 아파트보다 비주거용 아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품인 거죠. 현재 시점에서. 상가 같은 거. 네, 상가,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뭐 창고, 물류센터 이런 데다가 투입된 게 많아요. 이거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이제 분야에 곧 입주하게 될 바로 반포의 네. 베일리인가요? 원베일리요. 네. 베일리의 상가가 안 나간다 그러던데. 당연히 안 나가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그 원베일리의 상가의 분양 가격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과 연관되잖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저 잘 몰라서 부동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게, 땅이 있는 조합원들이 이제 건물은 없어진다고 치면 땅에 대한 권한이 자기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 공사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는 게 일반 분야 아파트하고 상가를 팔아요. 네. 근데 그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는 돈으로 공사비를 주고 남으면은 청산금으로 받고 모자르면 돈을 추가로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상가를 다 팔려야 이게 계산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 더 들어가면 4, 5년 전에 요이 땅을 했단 말이에요. 네. 3년 전에 착공 들어가고 그럼 3년 전에 시장이 좋았잖아요. 예. 상가가 이렇게 수익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코로나도 없었잖아요.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의 분양가를 충분히 이제 풀로 잡아놨는데 지금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원래 공사비 빌려온 금융비용 이자가 붙기 시작하고 네. 얘가 안 팔리니까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게 파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 간에 이견이 생기면 그렇지. 분쟁이 생기면 늘어져요. 아, 내가 돈을 내기 싫으니까. 그렇죠. 추가금 내기 그냥 싫으니까. 비싸게 한번 팔아보자라고 계속 버티는 주문하는데 거고. 버티는 거죠. 네.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겠죠. 추가 부담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상가의 부분이
안 팔린 거에 대해서 지금 조합장이나 조합 뭐 시공사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오냐면 대물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상가의 분양가가 다 합해서 만약에 500억 원을 줬다. 500억이다 그러면 시공사 보고 500억으로 계산해서 가져가라 이런 거죠. 조합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건 이제 대물이라고 하죠. 그럼 돈 대신 물건으로 가져가라. 건설사가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 분쟁이 일어나죠. 네. 뭐 이런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상가 수익률이 지금 실제로 전국의 상가 형태를 복합상가 해가지고 기준으로 둔 부동산의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상가 임대 수익률이 지금 2년째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임대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뭐 자본 환원율 캡레이트를 계산하시면 상가 가격이 거의 예전에 잡았던 분양가 대비 60% 선이돼야지 거래가 되는 수준인 거예요. 분양가 60%요? 네. 네. 냉정해 보면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상가들의 미분양이 조합원 입장에서 제값에 팔으라고 계속 요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이런 하겠죠. 좀 괴로운 시간이 당분간 진행될 것 같아요. 내년 봄까지는. 그 부분이 나중에 또 분쟁화될 소지도 있고 만약에 분쟁이 안 되고 대물로 가져가더라도 네. 그러면 500억에 안 가져가 그러면 우리가 400억에 가져갔다면 100억이 생기잖아요. 100억이 부담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은 돈이 늘어나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조합원분들이 아파트를 팔 때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깎여줘야 또 집값에 이제 하방 압력이 되죠. 그렇죠. 시장의 영향이 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3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네. 상가가 안 나갈 정도면 그렇죠. 지금 새마을금고가 시각. 투자했을 뭐 상가 뭐 풀필센터 뭐 이런 네, 것들은 그건 좀 위험합니다. 심각하네요. 네, 심각하죠. 증권사 엊그제 그 윤중현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님이 자료를 하나 받은 걸 제가 좀 받았는데요. 네. 얼마 전만 해도 증권사 연체율이 10%짜리 나오다가 최근에 6월 말 기준으로 연체율 17% 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자료는 21%로 또 올라. 네.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연체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다행히 전 증권사가 아니라 일부 증권사고 볼륨은 작아요. 한 1.2조인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심정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연체율이 21%면 그건 네. 정리 대상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도 시장에서 분명히 이게 좀 주택 가격이든 상가 가격이든 수익률을 계산하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네. 도리어 주식 채권이 수익률이 맞죠. 그럼 이게 시장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인 거죠, 사실은. 네. 저번에까지.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쉽게 듣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고려해가지고 팩트 요인에다 시장 요인에다 산입을 하셔야 자산 관리가 좀 합리적으로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저희는 이제 원래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서 네. 그 투자를 하는 입장, 그쵸, 금융 쪽에서는 그쵸. 밸류에이션을 맞아요. 하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국의 부동산은 이 밸류에이션 측정 외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정책 변수더라고요. 네, 그죠. 저는 옛날에 세금 변수만 생각을 했습니다. 세금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일반 네. 금융자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 세금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그 특례보금자리론 대책을 보니까는 정책 프리미엄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정책 프리미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어렸을 때 없었던 전세자금 대출. 옛날 같아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낸다는 걸 금융권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언제 채권에서의 불안하고. 언제 전세 빼서 도망갈지 모르는데 전세권자가 그렇죠. 주인하고 샤바샤바해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대출이 된다고 하고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의아했죠.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결국 그 뒤에 있다는 뭐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온 건지가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석하기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 폐지 내지는 네. 개혁 운동을 좀 계속 얘기하는데요. 젊은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집이 만약에 3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국가가 전세 대출을 매매 가격의 100%를 대출해 준대요. 첫째. 대출을 해주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서준대요. 네.
근데 그 일을 정부가 일일이 전세 대출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은행에 위탁을 해서 대행 형태로 취해요. 그럼 보증인은 누구예요? 결국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사람들이든 집을 갖고 있어 전세를 놓는 사람이든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국채를 들고 있는 거나 근데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거의 일정 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형태인 거죠. 엄밀히 보면. 네. 근데 그거를 명분은 뭐예요? 전세를 얻기 힘들어하는 서민 세대주 청년들을 위해서 대출을 도와준다라는 코스프레 가면 쉬운 거죠. 그거를 누구나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좀 1년째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출발할 때 보면 그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출이 귀로해져서 전세 사기가 터지는 것도 그때 시작된 원인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9년도에 이러고 할 때 전세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전세 가격이 사람들이 왜 오르냐? 집값이 얼마 떨어질지 모르니까 다 전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난이 살짝 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기득권 중에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정경유착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전세 대출을 늘리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거는 기본 논리니까 네. 전세 대출을 그럼 명분을 들 수가 있잖아요. 전세가 지금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다들 집을 안 사니까 그럼 거기서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럼 집값이 펌핑 안 할 텐데 전세 대출을 일단 쓴 거예요. 일시적으로 쓰면서 MB 정부는 그나마 좀 양심적이었습니다. 전세 대출 딱 쓰니까 1억을 전세 대출을 줬거든요. 대출 자금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수준으로. 그러니까 집값들이 다시 1억이 뛰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MB가 놀라셔가지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그 글로벌 터지고 나서 부동산 살렸었잖아요. 살렸는데 꺾였거든요. 다시 10개월 만에. 네. 꺾이고 나니까 그때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 집값이 너무 내려가네. 그럼 전세 대출을 이제 알은 거예요. 전세 대출을 올리면 집값이 올라가는 걸 안 거예요. 네. 정책 이반자들이 그러니까 2억을 올립니다. 바로 2억을 올리니까 집값이 안에 들어가 막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MB가 보니까 대출 액수가 막 늘어나니까 갑자기 급증하는 거예요. 네. 대출 액수가 전세 대출도 늘어나는데 집 사는 대출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거죠. 그래서 바로 다시 걷어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미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그 매뉴얼이. 네. 전세 돈을 1억 올리면 집값이 1억 뛰고 다 되는구나. 거기까지 하고 맞췄어요. 맞췄는데 은행에서도 좀 부담을 느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세 대출을 보증하는 형태의 강력도가 한 뭐 60, 70% 선에서 은행도 좀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공조하는 형태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다시 경제의 어떤 저성장 국면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이 박근혜 정부 2013년도까지 건설업이 약간 좀 주춤했었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최경환. 초이노믹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자율화 풀고 그런 중에 전세 대출이 딱 낍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부동산 많이 하는 사람은 알죠. 전세 대출 늘리는 순간 초등학교 나온 할아버지도 집 사러 갑니다. 네.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는 걸 아니까. 네. 근데 그걸 아는데 일반 분들 생업에 바쁘신 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일반 정상적으로 노동생활하고 근로생활하는 분들은 깊이 모르잖아요. 단지 앞에 있는 껍데기. 네. 전세값이 오르니까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까지만 받아들인 거예요. 복지 정책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아주 나쁜 게 천일에 칠면제예요. 왜냐하면 자 금리도 좀 저렴하게 줘요. 또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 대출을 저렴하게 하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월세 사는 것보다 낫구나 하는 착각에 들어가가지고 아파트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아파트 값을 떠받치기 시작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분이 10년을 그렇게 살다 집을 살 때 아파트 값이 그 사이에 더 오르는 거죠. 네. 차라리 이 대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이 생산 GDP 생산만큼만 물가 상승분만큼만 적용돼서 알맞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의 집값일 텐데 네. 이게 이제 펌핑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유동성 공급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게 유주택자까지 전세 대출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네. 어마어마한 파생 효과를 일으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뭐 친시장적인 정책 관계자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것을 쓰므로 인해서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오면서 네.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도 알지만 좀 방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 네. 부분들. 너무 급하게 막 들어오고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직결체가 좀 약했고 네. 기존 정부에 있던 차관이 그대로 몇 년을 했거든요. 네. 박순호 차관이라고. 네. 그분이 박근혜 정부 때 차관이었기 때문에 친시장적인 요인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미스하는 또 어떤 요인도 됐죠. 네. 결론적으로 전세 대출은 지금도 만약에 또 늘리면 늘어나는 건데 이번에 늘렸습니다. 봄에 소리 없이. 아 그렇습니까? 네, 올 봄에. 그러면은 뭐 봄에 네.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게 예상이 다 알고 됐네요.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1월 달부터 뭐 4, 5월 길면 9월, 10월까지 오를 것 같다. 그 다음엔 그 전에 스토리를 아니까 네. 이건 뭐 오버슈팅이잖아요. 네. 어떤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재조정이 올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세 대출이 40조에다가 50년짜리에다가 네. 이 정부가 하는 행태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분양 택지가 많이 조성됐잖아요. 왜냐하면 전 정부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비판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택지를 많이 조성했고 전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보상이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이번 정부와 들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끝났으면 바로 빨리 공급해야 되잖아요.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명분은 미분양이 많다고 공급을 조절해야 된다는 또 친시장. 왜냐하면 공급이 많아지면 현재 비싼 미분양 아파트들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정부는 명분이 있습니다. 네. 건설회사가 터지면 금융위기로 이어질까 봐라는 토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명분을 달아서 시장을 좀 왜곡시키고 있는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지는 조성을 해놨는데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금융회사에 있어 보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들어오면 토지 보상 받으신 분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맞나요? 순식간에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다시 부동산에 뛰어들어요. 일부입니다. 옛날엔 100% 네. 들었는데요. 지금은 네. 한 30-40%. 예, 그러니까 좀 예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선순환이에요. 부동산을 돈을 번 사람 부동산에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잠시 저희 같은 데는 그냥 유동성으로 맡겼다가 단기 금리 받는 유동성으로 막 예, 뭐 예. 규모가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단위가 크죠. 네,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했던 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고 지금까지 왔죠. 예, 예. 근데 하나 잠깐 여기 옆으로 잠깐 세서 여쭤보시면 전세를 국가에서 보증했는데 왜 전세 사기가 나오는지.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 분들이 머리가 좋지 않나요? 네. 제가 뭐 사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에 우리나라 분이 가셔가지고 콩나물을 진짜 아주 신묘한 효염이 있는 약이라고 팔았다는 거예요. 콩나물을. 네. 앞에서 콩나물 딱 놓고 하루 이틀을 막 자라잖아요. 키가. 네, 네. 그 사우디 왕자가 보니까 하루 이틀을 막 쑥쑥 자라거든요. 콩나물이. 그렇게 사기쳤다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3, 4년 동안 한국 사람이 좀 멸시를 받았대요. 그 중동 지역에서. 뭐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이제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사기를 저는 정부가 방치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저는 봐요.